어머니,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라. 여기서 기다릴게. 애미야, 어디 간 거니? 나 혼자 여기 있잖니.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가까운 지역 구독자님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윤말순, 72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준혁이를 키우느라 젊은 시절은 모두 고생으로 얼룩졌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았고 밤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를 다니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준혁이는 말순의 자랑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말순은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가벼운 초기 인지장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말순은 여전히 혼자서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들 준혁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정미와는 결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정미는 결혼 초엔 시어머니에게 잘해줬습니다. 명절 때면 정성스럽게 음식도 만들고 말순이 아플 때면 병원에도 데려다 줬습니다. 말순은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정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집에 놀러 가면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걸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가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미예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우리 둘이서 여행 한번 가요. 다낭이요. 베트남에 있는 아주 예쁜 도시래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여행을 제안하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미야, 그런데 돈이 많이 들 텐데. 말순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죠.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말순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니?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은 한참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 주는구나. 그동안 괜히 서운해했나 싶어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가 말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권 있으시죠? 제가 항공권이랑 호텔 예약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정미는 말순의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말순은 그래도 내가 뭐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정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가방만 싸시면 돼요. 출발 전날 정미는 다시 말순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호텔 키도 제가 챙길게요. 외국 가면 어머니가 헷갈리실까 봐요. 그리고 짐도 제가 들고 다닐게요. 말순은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통제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배려하는 거겠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민은 계속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말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미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참 행복하구나. 정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비행기는 4시간을 날아 베트남 다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처음 보는 낯선 나라에 신기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정민은 택시를 잡아타며 말순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여기 차들이 좀 거칠게 몰아요. 호텔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민은 체크인을 하면서 말순에게는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빨리 할게요. 말순은 로비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았고 들리는 언어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정민은 말순의 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피곤하시죠?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바다 구경 가요. 말순은 고맙다고 말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은 언제나 불안한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말순을 깨우며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먹고 나가요. 두 사람은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정민은 오늘은 현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바다도 구경하고 그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호텔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여기가 관광지야? 라고 물었지만 정민은 어머니, 제가 알아본 곳이에요. 현지인들이 가는 곳이래요. 훨씬 좋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한산한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관광객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작은 상점 몇 개만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정민은 말순을 데리고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커피 시킬게요. 정민은 카운터로 가서 뭔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와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은 여기 분위기 좋죠? 어머니, 천천히 마시세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화장실이 복잡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을 둘러봤지만 정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고 가방을 뒤졌지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미가 어머니, 핸드폰 제가 충전해 드릴게요 라며 가져갔던 것이 그런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다가가 저기요라고 말했지만 직원은 베트남어로 뭐라고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손짓 발짓으로 여자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카페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간판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얼굴들. 말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고 길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인지장애가 있는 말순에게는 이 상황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말수는 다시 카페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미야, 어디 간 거니? 나 혼자 여기 있잖니?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직원이 말순의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말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말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와락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길 잃었어요. 며느리가 사라졌어요. 여자는 말순의 손을 잡으며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린이라고 해요. 여기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린은 말순을 진정시키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호텔 이름 기억나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다 챙겨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린은 침착하게 그럼 여권은요? 가방에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뒤졌지만 여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어요. 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경찰서 가서 신고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영사관에도 연락해야 해요. 말수는 린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되풀이했습니다. 린은 말순을 데리고 다낭 한국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말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간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린은 말순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영사관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사관에 도착하자 담당 직원이 말순과 린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린이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유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어르신 신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랑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말순입니다. 1953년생이고요. 직원은 컴퓨터로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함께 오신 며느리분 성함도 아세요? 말순은 박정미요. 우리 아들 준혁이 와이프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한국 경찰에도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트남 경찰에도 신고를 넣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린은 옆에서 제가 베트남 경찰과 통역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린이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어머니 항공편 정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분이 어떤 항공편으로 오셨는지 알면 돌아가는 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사관 직원은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항공사에 문의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정민은 어제 저녁 10시 비행기로 이미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말순을 카페에 두고 간 시각이 오후 2시쯤이었으니 그 사이에 호텔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윤말순 명의로 된 귀국 항공권이 아예 예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정민은 말순을 데려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기입니다. 계획적 범죄예요.
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여기 버릴 생각으로 데려온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는 말순을 꼭 안으며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머니 한국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즉시 한국에 있는 말순의 아들 박준혁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준혁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베트남에 혼자 계시다고요? 아내도 같이 갔는데요. 영사관 직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정미가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항공 기록과 호텔 체크아웃 기록을 확인시켜주자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말순이 전화기를 받아 말했습니다. 나야, 엄마야. 나 지금 베트남에 혼자 있어. 정미가 나를 여기 두고 갔어. 준혁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며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여기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 너는 집에서 정미 만나거든 물어봐. 왜 이랬는지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엄마. 제가 바로 갈게요. 기다리세요라고 말했지만 영사관 직원이 전화를 받아 급하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귀국 항공편 예약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편으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리는 말순을 위로하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며느리분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자책했습니다. 내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 그랬나? 내가 짐이 됐나 봐. 영사관 직원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인지장애가 있으시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외국에 버리고 오는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국 돌아가시면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날 밤, 리는 말순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호텔비도 아까우니까 제 집에서 주무세요. 어머니 혼자 두기도 불안하고요. 말순은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린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린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국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 계세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어머니가 무사히 한국 돌아가시는 것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말수는 린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천사구나.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린은 말순을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영사관에서 임시로 발급해준 여행 증명서를 들고 말순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낭의 푸른 바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뻔했구나. 린이 없었으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말순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정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굴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순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수없이 되짚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을 보자마자 준혁은 달려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살아서 돌아왔잖니라고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준혁은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미가 정말 일부러 그런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부터 계획한 것 같더라. 나를 카페에 두고 사라졌어. 여권도, 핸드폰도 다 가져가고, 준혁의 손이 핸들을 쥔 채로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사람을 외국에 버리고 오다니. 말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정미가 요즘 나한테 어땠니? 솔직히 말해봐.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정미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제 일도 바빠서 집안일을 정미가 다 하니까. 그리고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말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도 된다는 거니? 준혁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정미가 왜 이랬는지. 집에 도착하자 정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을 보는 순간 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말순이 한국에 올 줄은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은 정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미야, 왜 그랬니? 왜 나를 거기 버리고 온 거니? 정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안 계셨다고요. 저도 한참 찾았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나를 거기 두고 바로 공항 갔잖아. 항공 기록 다 나왔어.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이 아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정미야, 진짜야? 진짜 일부러 그런 거야?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뒤 정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일부러 그랬어요.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말순과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명절마다 음식 만들고,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어머니 빨래도 해드리고, 근데 어머니는 절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해 주신 적 없잖아요. 맨날 우리 집안은 이래야 돼. 며느리가 이래선 안 돼 하시면서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니? 난 너한테 고맙다고 했지. 뭐라고 한 적 없어. 정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겠죠. 근데 저는 압니다. 어머니가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맨날 아들 걱정만 하시고 저한텐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미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사람을 외국에 버리고 오는 게 어떻게 정당화돼? 정미는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맨날 회사 일만 하고 집안일은 다 저한테 떠넘기잖아요. 당신 엄마 문제도 다 제가 해결해야 하고요. 말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진심이었구나. 그동안 감춰왔던 본심이 이제야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야, 내가 너한테 짐이었다면 미안해. 근데 그래도 날 거기 버리는 건 아니잖니. 난 죽을 뻔했어. 정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미야,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그리고 우리 경찰서 가야 돼. 이건 범죄야. 정미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범죄요? 우스워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 다 버린 게 범죄지. 뭐가 범죄예요? 그 순간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다음 날, 말수는 혼자 경찰서로 갔습니다. 준혁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말수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직장도 있고 할 일이 있잖니.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경찰서에서 말수는 정미를 고소했습니다. 유기죄로. 담당 형사는 말순의 진술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유기죄입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악질적이에요.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말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결말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노인들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정미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바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어디론가 가신 거예요. 저도 한참 찾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베트남 카페의 CCTV에는 정미가 말순을 두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그 후 정미는 곧장 호텔로 가서 짐을 챙긴 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을 찾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항공 기록을 보면 정미는 출발 전부터 자신만 돌아오는 일정을 잡아뒀습니다. 말순 명의의 귀국 항공권은 애초에 예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말순을 베트남에 두고 올 계획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담당 형사가 정미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박정미 씨,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찾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계획적으로 유기한 정황만 나타나는데요. 정미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찾지 못한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황해서요? 그런데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는 제 시간에 타셨네요. 그것도 시어머니 여권을 챙겨서 말이죠. 정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간병 부담으로 인한 일시적 정신착란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미의 핸드폰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여행 출발 일주일 전부터 노부모 해외 유기 처벌, 베트남 실종 신고 방법, 치매 노인 보호 의무 같은 검색어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정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경도 인지장애 초기 단계로 기록돼 있었고, 담당 의사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보호자의 도움이 있으면 해외여행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정미 측은 말순의 인지장애를 부각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습니다. 담당 검사가 말했습니다.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을 외국에 홀로 두고 온 것은 오히려 범행의 악질성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기한 것이니까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말수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제 딸처럼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증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베트남에 버렸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두고 갔어요. 저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을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미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의 변호인이 말순을 향해 물었습니다. 증인, 며느리에게 평소 부담을 준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아플 때도 혼자 병원 갔고 빨래나 청소도 제가 다 했어요. 그럼 왜 며느리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인의 질문에 말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존재 자체로 부담이었나 봅니다. 다음 증인으로 베트남에서 말순을 도왔던 린이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린은 말했습니다. 제가 윤말순 어르신을 만났을 때 어르신은 극도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여권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호텔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만약 제가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어르신은 베트남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린의 증언은 법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정미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시어머니가 그런 상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유기한 겁니까?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정미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미는 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랑 베트남 가. 근데 혼자 오려고. 키읔키읔. 시어머니 거기 두고 올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친구는 미쳤어? 그건 범죄야라고 답했고 정미는 걸리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지라고 답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법정에서 낭독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유기 범죄입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인지장애가 있는 고령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외국에 홀로 두고 온 것은 그 악질성이 매우 중대합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법정에 설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미와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말수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때문에 내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니?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미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그래도 내 인생이 있잖니.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준혁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고생했어요. 시댁제사, 명절, 시어머니 간병까지 다 제가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고맙다고 안 했어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외국에 버리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이 다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사는 정미가 범행 전후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베트남의 육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에는 정미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건 사람도 아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정미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며느리 입장도 이해는 간다. 물론 방법이 잘못됐지만 말수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렇게 큰 짐이었구나. 준혁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네티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만 판단하니까. 하지만 말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담을 줬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의 친정 어머니가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정미 어머니입니다. 어르신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말순은 놀라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앉으세요. 정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외국에 버리고 올 생각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말수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다 큰 사람이 한 일인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미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미한테 항상 그랬어요. 시댁 눈치 보지 마라. 내 인생이 먼저다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키웠으니 정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말수는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정미가 선택한 일이에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정미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말순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말순은 거절했지만 정미 어머니는 끝까지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요. 말수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열어보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정미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몰라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과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까?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말순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어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딸을 얻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저를 짐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 린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며느리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의 질문에 답하시겠습니까?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제가 그냥 힘들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정미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말순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말순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말수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준혁은 매일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곧 판결 나와요. 정민은 분명히 처벌받을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린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다낭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자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말수는 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린아, 나 말순이야. 잘 지내니? 린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재판은 잘 되고 있어요? 말수는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린은 어머니, 꼭 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린 같은 사람도 있구나. 그 생각이 말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컸다는 증거였습니다. 말수는 준혁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맞은편에는 정미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박정민은 시어머니 윤말순을 베트남으로 데려간 뒤 계획적으로 현지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유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고령이고 인지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관련 검색을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여권과 핸드폰을 가져가 피해자가 스스로 귀국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박정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정민은 창백한 얼굴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너무 가혹합니다. 제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정이 어떠하든 사람을 외국에 버리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라갔다는 점에서 배신의 정도가 큽니다.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로서의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해결 방법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 상담, 별거 등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말수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말순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어르신,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가는 게 기쁠 리 없죠. 하지만 이번 판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노인들이 가족에게 버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선택은 하지 말았으면 해요. 말순의 진심 어린 말에 기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말순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무심했던 거예요. 제가 정미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봐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수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정미가 선택한 길이야. 너는 잘못이 없어.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정미와의 이혼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정미와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정미가 교도소로 수감됐습니다. 수감되기 전 정미는 준혁에게 마지막으로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준혁은 망설였지만 결국 교도소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준혁아, 정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어머니를 사랑했어. 진짜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았어.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외국에 버렸어? 그게 해결책이었어? 정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미쳤던 거야. 근데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야, 나는 이제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이혼 절차 진행할 거야. 정미는 울먹이며 알아. 나도 알아.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일어서며 잘 지내라고 말하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한편 말수는 베트남에서 자신을 도와준 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린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린아, 나 한국 와봐. 내가 초대할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린은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라고 했지만 말수는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한 달 후, 린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말순과 준혁은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린을 보자마자 말수는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린도 눈물을 흘리며 말순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말수는 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린은 말순과 함께 서울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경복궁도 가고 남산타워도 갔습니다. 린은 한국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더 따뜻해 보여요. 린이 돌아가는 날, 말수는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말수는 끝까지 받으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린이 선물을 열어보니 한국 전통 놀이개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린아,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고맙고 또 고마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말순올림. 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자신의 SNS에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이 가족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윤말순 어머니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이제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둘만의 조용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준혁은 어머니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밥 차렸어요. 말수는 아들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근데 내가 밥을 해주니까 미안하구나. 준혁은 웃으며 엄마, 이제는 제가 모실 차례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정미와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의 복잡한 관계들이 사라지고 순수하게 모자 관계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말수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는 거예요. 말수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는 너 하나만 믿고 산다. 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엄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준혁은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말수는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베트남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말수는 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린의 밝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말수는 반가워하며 리나,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린은 어머니, 저 소식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라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말수는 놀라며 정말? 그럼 우리 자주 볼 수 있겠네. 라고 기뻐했습니다. 린은 네.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일해요. 그때 뵐게요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린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말순과 준혁은 린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린은 어머니, 제가 한국에 온 것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한국이 너무 좋아졌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린의 손을 잡으며 내가 내 딸이나 다름없어.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라고 말했습니다. 린은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린은 말순을 자주 찾아왔고 말순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혼자 앉아 옛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정미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 명절 때 찍은 사진.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말수는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말수는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미 생각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근데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 그냥 안타까울 뿐이야. 준혁은 저도 그래요. 정미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용서는 안 되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래. 사람은 누구나 힘들 수 있지. 근데 그 힘듦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말수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 말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 함께 힘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나였으면 그 일 겪고 못 일어났을 거예요. 말순은 웃으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살다 보니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1년이 됐습니다. 말수는 어느덧 73이 됐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인지장애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도움이 됐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봄날, 말수는 준혁, 린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동해 바다였습니다. 파란 하늘, 푸른 바다. 말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 좋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참 좋아. 린이 말순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말순. 린은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해. 이제는 정말 행복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말수는 베트남 다낭에서 찍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린이 찍어줬던 그 사진. 그때는 절망 속에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그 사진 속의 자신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버려진 날에도 누군가는 나를 다시 데리러 와줬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말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린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말순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말순이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카톡방에 공유해서 주위 분들과 공감하며 대화 나누시면 좋습니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